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요즘은 TV를 틀거나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온통 이혼을 했다는 소식들 뿐이더라고요. 결혼 소식도 많지만 그것만큼이나 많은 게 이혼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건 더 이상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도 저 역시도 그 흔한 소식들에 한몫을 하게 되었거든요. 얼마 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태어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딸아이가 있었고요. 이혼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일 때만 해도 저는 적어도 자식을 두고서 하는 이혼은 정말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혼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의 외도였어요. 핑계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만 저는 제가 이혼을 하기로 한 결정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게 될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런 아빠를 계속 아이 곁에 남겨두는 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TV에 나오는 그 모든 쓰레기 짓을 한 남편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잘해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연애도 결혼도 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남편들은 영혼이라도 뒤바뀐 것처럼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로요. 혼자서만 납득할 수 있는 궤변들을 늘어놓으면서 본인이 한 행동을 필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끝에 가서도 반성이나 하면 다행이라고 할까요? 저희 남편 놈도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저 레파토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않더라고요. 마지막까지도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도 말이에요. 문득 달력을 보니 오늘이 그 인간과의 결혼 기념일이더군요. 오늘 털어놓는 저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그 인간과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도 그 인간과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눈앞에 생생한데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마치 그때의 그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기만 하더라고요. 어떤 기억들은 아주 오래, 또 어쩌면 영원히 잊혀지지 않기도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죠. 저희가 처음 만난 것은 친한 대학 동기의 오지랖 덕분이었습니다. 네, 그건 소개팅이었죠. 그 사람은 저보다 4살이 더 많은 오빠였습니다. 연상이라고? 아, 나는 연상은 조금 별로인데. 그래도 네 취향 잘 알아서 조금 고민했는데 그래도 너무 아깝더라고. 이 오빠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 속눈썹 치고 딱 한 번만 나가봐. 앞서 있었던 몇 차례의 연애에서 저는 동갑 아니면 연하만을 만나왔었는데 소개팅 상대가 연상이라는 말에 약간 망설여지더라고요.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연상이라고 하면 어쩐지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할 것 같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고집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요. 심지어 상대방이 저보다 나이도 더 많은데 연애 경험이 별로 없다는 말에 더 걱정이 되었죠. 지금까지 연애를 별로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에서요. 반갑습니다, 은영 씨.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은입니다. 와, 실물이 훨씬 더 예쁘신데요. 이 정도면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잘못한 것 같네요. 하지만 약간의 걱정 속에서 나갔던 소개팅 자리에서 저는 의외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매너도 굉장히 좋았고 제가 우려했었던 그 어떤 이상한 행동이나 대화도 하지 않더라고요. 뜻밖의 좋아하는 대화 코드도 잘 맞아서 대화 중간중간에 웃을 일도 많았고요. 그날의 만남을 계기로
저희는 완전히 다른 사이가 되었습니다. 헤어질 때 자연스럽게 잡았던 다음번 약속 때 사귀게 되었거든요. 이래서 콩깍지가 무섭다는 걸까요? 처음에는 저에게 아무런 매력도 없게 느껴졌던 그 사람이 이제는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매력적인 남자로 보이더라고요. 온몸에 배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배려와 저에게 한없이 다정한 모습이 좋기도 했고요. 그리고 연애를 시작한 뒤로 저는 저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된 그 사람은 저에게 세상 둘도 없이 잘 맞는 영혼의 반쪽이 되어주었거든요. 영은아, 다리 아프지 않아? 오늘 구두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 사실 다리 아파. 나 뒤꿈치 조금 까진 것 같아. 헉! 까졌다고? 어디 한번 봐봐. 아, 진짜네. 너 여기 피 나는데? 그럴 것 같았어. 나 핸드백에 밴드 가져온 거 있을 거야. 어디 잠깐 앉아서 좀 붙이고 가자. 그거 붙이고 나면 내가 업어줄게. 됐어. 사람들 쳐다봐. 사람들 쳐다보는 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 여자친구 다리에서 피가 나는데. 그래, 그 정도는 아니거든. 오버 좀 하지 말고. 저는 기겁을 하면서 당장이라도 저를 업어들 것 같은 남자친구를 말렸습니다. 정색하면서 말리지 않았다가는 사람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내 한복판에서 저번처럼 또 달랑 들려갈 수도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 남자친구는 소위 말하는 상남자 스타일이었습니다. 최면 깎이는 걸 죽어도 싫어하는 성격이었죠. 그런데도 유일하게 그게 저한테는 다 예외가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아픈 걸 저보다도 더 못 견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마다 제 핸드백은 언제나 남자친구의 어깨에 걸려 있었고 다리가 조금만 아프다고 말해도 저를 번쩍번쩍 업거나 안아들고 가고는 했죠. 오죽했으면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기가 막혀 할 정도였습니다. 혹시 어디 귀신이라도 씌인 게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느냐고도 했죠. 그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는 제가 가고 싶다는 곳은 다 데려다 주었습니다. 쇼핑을 하러 가서 몇 시간을 같이 돌아다녀도 힘들다는 말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당일치기로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다고 했을 때도 왕복 6시간이 넘는 거리를 흔쾌히 운전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뭐 먹고 싶어? 나는 해산물 먹고 싶은데. 오빠는 고기 먹고 싶지? 아니야, 해산물 먹자. 고기야 나 혼자서도 먹는 건데 뭐. 진짜? 그래도 돼? 당연하지. 우리 영은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오빠가 그러려고 돈 벌잖아. 데이트를 할 때면 거의 항상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는 했습니다. 저에게 주는 것만큼 본인도 사랑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았고요. 혹시나 서로 다투기라도 할 때면 본인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는 것도 항상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는 좋아하는 것도 많고 그런 만큼 또 취미생활도 많았는데요. 저와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미들보다는 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갔어요. 영은아, 너 핸드폰에 진동 오는데 누구야? 아, 내 남자친구. 지금 회식 가는데 뭐 먹고 있는지 보냈네. 와, 질릴 정도로 지국정성이다, 정말. 회식 가서까지 연락한다고? 야, 말도 마. 영은이 남자친구 완전 영은이 껌딱지잖아. 나 저번에 같이 만나서 밥 먹었잖아. 남자친구가 영은이 밥까지 먹여주더라. 둘이 눈꼴시라서 못 봐줘. 솔로는 배 아파서 죽을 뻔했네. 그 사람은 어디를 가면 간다, 오면 온다. 워낙 연락을 잘하는 타입이라 저를 불안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 모임은 당연했고 하다못해 회식을 가서까지도 자리를 이동할 때마다 메시지를 남기고는 했어요. 그것도 처음에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지
저희의 연애 기간이 길어지자 나중에는 제 친구들이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저희는 20대 후반에 만나 4년이 넘는 긴 시간들을 서로 아껴주면서 한결같이 연애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100% 완벽하게 다 맞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 건 환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저희도 그저 보통의 커플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다만 남들보다 조금 더 취향이나 성격이 잘 맞을 뿐이었죠. 남자친구는 장단점이 극명한 편이었습니다. 저와 잘 맞는 부분은 내 영혼의 반쪽인 것 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잘 맞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안 맞는 부분도 꽤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잠이 좀 많은 편이라든가, 저와 만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거의 게임을 하고 있다든가 하는 것들이요. 거기다 간혹가다 저희가 싸우기라도 할 때면 그 단점은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저는 이성적으로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된 인과관계와 앞으로의 재발 방지책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건강하고도 오래 갈 수 있는 연인 사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빠 생각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사이에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니, 이제 막 화해했는데 꼭 규칙을 세우자느니 그런 소리를 지금 해야 해? 화해는 화해고 똑같은 문제로 다시 안 싸우려면 해결책은 따로 세워야지. 너는 진짜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남자친구는 감정적인 부분이 중요한 사람이라 위로와 공감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저더러는 매번 왜 이렇게 사람이 냉정하냐, 왜 나한테 공감을 못 해주냐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서로 이해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저도 남자친구가 지적하는 것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제가 이성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제 오랜 별명이 바로 고민 상담자였거든요. 감정적인 조언 대신에 냉정하고 냉철한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었죠. 하지만 그게 사람에 따라서는 이해하지 못할 단점이 되기도 한 모양이더라고요. 노력해도 잘 바뀌지가 않는 게 성격이었으니 저도 하필이면 그게 제 남자친구라는 게 참 답답했고요. 이제 장기 연애를 거쳐서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런 점들은 이전보다 더욱 큰 단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이 세상에 나한테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없는 법이잖아요. 그중에서 저는 적당히 취사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커서 사랑으로 적당히 흐린 눈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제 남자친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잘 맞는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제 와서 이 사람 말고 다른 누군가를 또 만나서 다시 처음부터 알아가고 연애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또 지지고 볶고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고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할 걸 생각하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앞이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아마 오래 만났던 연인과의 관계를 고민해 볼 때면 다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혼생활이라는 건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설레는 일이더라고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알 만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도 결혼하고 나서 마주하게 된 그 사람의 모습은 제가 알던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라면 끓여 먹을까? 왜, 배고파? 그러게, 아까 좀 더 먹으라니까 조금만 먹더니. 나 약간 배고파. 라면 하나 끓여서 우리 나눠 먹으면 딱일 것 같은데. 어때?
내가 이래서 결혼한 뒤로는 다이어트가 안 돼. 다이어트의 적이야, 적.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며 투덜거렸습니다. 라면 냄비를 꺼내고 있는데 쪼르르 달려온 남편이 뒤에서 저를 꼭 껴안고는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나는 당신이랑 결혼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다이어트 안 해도 돼. 지금도 완전 예뻐. 아니지? 결혼하기 전보다 더 예뻐. 진짜지? 나중에 살쪘다고 뭐라고 하기만 해봐. 그거 다 당신 때문이니까? 그럼 나는 당신이 나보다 몸무게 더 많이 나가도 괜찮아.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상상만 해도 암담하다. 남편과는 매일매일 좌충우돌 웃음이 넘치는 신혼을 보냈어요. 저희 둘 다 워낙 먹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마트에서 장을 봐서 맛있는 걸 같이 만들어 먹었고, 가끔은 야식이나 간식거리를 만들어 먹는 것도 신혼의 또 다른 낙이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갈 때쯤 저희는 사랑스러운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쁜 아들이었어요. 유전자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던지. 아직 얼굴이 채 완성되지도 않았는데도 딸은 남편과 저를 꼭 반씩 빼닮았더라고요. 어머, 유준이는 어쩜 이렇게 너희 둘을 쏙 빼닮았니? 이래서 옛말에 씨도둑질을 못한다고 하더니. 아기 이마랑 눈매가 유준 아빠랑 판박인 것 같지 않아요, 어머님? 그러게. 아유, 우리 민석이 어릴 때랑 완전히 똑같구나. 다음에 본가 와서 민석이 어릴 때 사진 한번 보면 너도 깜짝 놀랄걸? 민석이가 딱 이렇게 생겼었거든. 어릴 때부터 똘망똘망하게 잘생겼다고 동네에 다들 난리도 아니었었어. 양쪽 집안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신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양가 모두에게 저희가 첫 혼사였고 또 저희 아들이 첫 손주였거든요. 특히나 저희 시댁 쪽으로는 가뜩이나 남자가 귀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는 손자가 태어났다고 내심 더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나 남편이야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든 딸이든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요. 오죽했으면 저희 시어머니가 유준이 사진을 보여달라면서 거의 매일 문자를 보내시기도 하셨어요. 원래는 며느리가 부담스러울까봐 먼저 연락도 잘 안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보내드리고 영상통화도 걸어서 자주 보여드렸죠. 내 아들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유준이 진짜 잘생긴 것 같지 않아? 나중에 크면 연예인 시켜야겠어. 아니면 모델이나. 아이고, 유준 아버님, 김칫국이 너무 심하시네요. 아니 진짜로 한번 봐봐. 내 친구들이 낳은 아기 사진들도 내가 진짜 많이 봤었거든? 근데 우리 아들만큼 귀여운 애가 없어.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다니까? 원래 고슴도치도 다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생각해. 알지? 아,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았어야 했나? 딸이면 진짜 미모가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 여신이었을 것 같아. 남편은 오버 좀 하지 말라고 타박하는 제 말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런 소리를 해댔습니다. 매일 아기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거의 하루 종일을요. 아주 입이 귀에 걸려 있더라고요. 여보, 유진이 그만 쳐다보고 가서 일이나 해. 오늘까지 회사에 보내줘야 하는 자료 있다면서. 나 딱 10분만 더 보고. 참나. 그렇게 좋아? 애 얼굴 닳겠어 아주. 당연히 좋지. 그럼 안 좋아? 김민석이랑 박영은 미님인데. 나 솔직히 유준이 생기기 전에는 아기 별로 안 좋아했던 거 알지?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지. 처음에는 아기 낳아도 안 낳아도 별로 상관없다면서? 제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원래는 저희 남편이 아기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아기들을 좋아하는 건 제 쪽이었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막연하게나마 가족 계획을 이야기할 때도 본인은 이세를 낳아도 낳지 않아도 괜찮다는 대답을 하고는 했습니다. 하도 정색을 하면서 저런 소리를 하길래 저는 이렇게 애매한 마음으로 아기를 낳아도 괜찮은 걸까 싶어서
약간은 혼란스럽게까지 했고요. 그런데 웬걸요? 제가 유준이를 임신했다고 했을 때부터 기분이 이상하다는 소리를 자주 하던 남편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태어난 아기를 저렇게 좋아한다니 싫어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변화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어려서 한창 귀엽던 시절을 지나자 이내 남편의 관심이 시들해지더라고요. 특히나 유준이가 주장이 강해지고 부모의 손길 대신 스스로 혼자 알아서 하는 일이 늘어나면서부터 남편은 눈에 띄게 아이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유준이 씻어야 해. 애 양치질하는 거 확인 좀 해줘. 유준이 혼자 할 수 있잖아.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 혼자서는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지. 당신이 옆에서 좀 도와줘. 아니, 나이가 몇 살인지 아직도 양치 하나 제대로 못해? 유진이는 이제 겨우 3살이었어요. 고작 3살짜리 아이가 양치를 혼자서 하면 얼마나 제대로 하겠어요? 그나마 유진이는 뭐가 됐든지 일단 스스로 해보고 싶어하는 일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양치를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기특한 일이었죠. 저는 남편의 대답에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다른 집 애들도 다 부모가 봐주는 나이야. 목욕도 아니고 양치하는 것 좀 봐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귀찮아? 누가 귀찮대? 나는 저 나이 때 혼자서 알아서 다 했으니까 그렇지. 김유준, 이리 와! 제가 뭐라고 하면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는 이렇지 않았다면서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혼자서 알아서 다 했다는 본인의 말도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하도 입만 열면 저 말을 방패삼아 읊어대길래 제가 은근슬쩍 시어머니께 여쭤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유준애비? 아이고 말도 마라. 어릴 때 너희 시할머님이 너무 오냐오냐 키우셔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사실을 알고 났더니 더 기가 차더라고요. 하도 속이 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하루는 제가 인터넷에 익명으로 고민 상담글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달렸던 충격적인 댓글이 아직도 기억에 나네요. 이런 비슷한 거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한테서 많이 본 건데 새끼 강아지 귀여울 때는 물고 빨고 예뻐 죽다가 강아지 좀 크고 나면 어릴 때만큼 안 귀엽다고 관심 식더라고요. 심하면 버리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 동물은 버린다고 치지만 이미 낳은 자식은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건지 참 무책임하고 별로인 사람 같네요. 원래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던 탓일까요? 저는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에 머리를 싸매고 끝도 없는 고민을 했지만 그런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태도 변화는 아이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바쁘다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그 사람이 회사에서 진급을 하면서 어쩌다 보니 팀장을 맡게 되기는 했거든요. 아무래도 팀원일 때와 비교해서는 바빠지는 게 당연하다 싶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팀장이 된 게 이렇게까지 바쁠 일인가 싶을 정도로 개인 시간을 못 내더라고요. 남편은 개인 시간이고 뭐고 아예 사생활이 삭제당한 사람처럼 온종일 회사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도 일을 한다면서 새벽까지 남편이 서재를 쓰고 있는 작은 방에 처박혀 있기 일쑤였고요. 어쩌다 집에서 잔업을 하지 않는 날이면 피곤하다고 쉬어야겠다면서 일찍 자러 들어가기 바빴습니다. 주말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어요. 주말 이틀 중 하루는 무조건 출근을 해야 한다면서 나갔고 그나마도 남은 하루는 또 시체처럼 낮잠을 자는데 쓰고는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소파에 드러누워서 종일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있는 게 전부였고요.
오늘은 유준이랑 셋이 좀 놀러 나가면 안 돼? 우리 쌀이랑 반찬거리 떨어져서 마트도 가야 하고. 나가서 산책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오자. 아, 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마트는 당신 혼자 다녀올 수 있잖아. 돌아다니면서 사야 할 게 많으니까 그렇지. 그냥 배달시켜 그럼. 꼭 나 쉬는 날까지 일해야겠어? 같이 마트 한번 다녀와 주지를 못하면서 남편은 오히려 그런 저를 바쁜 남편을 쉬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아내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유준이도 나가고 싶어 하잖아. 당신 우리랑 같이 놀러 나갔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나 해? 내가 놀면서 안 나가? 나도 놀러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거냐고. 피곤해서 그렇다잖아.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해줘? 그게 벌써 2달이 넘었어. 2달 동안 아들이랑 집 앞 공원 한 번 못 나갈 정도로 바쁘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기간이 문제야 지금? 바쁜 일이 끝나야 가는 거지. 그래서 뭐 어쩌자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기어이 나가? 어? 그래야 만족하겠어? 됐어. 나오지 마. 우리 둘이 나갔다 올 테니까. 당신은 그냥 평생 그러고 있어. 저희 부부 사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바뀌게 된 건지,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유준이 손을 잡고 무작정 집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공원을 걷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된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다면 속이 지금처럼 답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되짚어 볼 만한 이유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싸운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이 상할 정도로 뭘 잘못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냥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남편이 저렇게 변해가고 있을 뿐이었죠.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저는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편은 대화를 할 의지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럴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한 것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저도 사람인지라 미친 듯이 후회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남편의 그 수많은 단점들도 당시에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극복이나 대충 덮고 넘어가는 것이 가능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사랑이 끝나고 나니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지독한 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한 기간은 너무나 짧았고 단점들은 그 기간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도 제 사전에 이혼은 없었어요. 물론 저 혼자였다면 벌써 100번도 더 이혼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인간과 저 사이에는 유준이가 있었죠. 비록 아이에게도 제대로 된 아빠 노릇을 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나마라도 아빠라는 존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주변에 친한 지인들 중에 이혼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들이 평생 동안 헤어진 한쪽 부모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문제로 우리 아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었죠.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모른 채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날은 평일 저녁이었고 당일의 모처럼 일찍 들어온 남편은 평소처럼 서재방에서 노트북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는 급하게 뛰어나가더라고요. 갑자기 어디가? 주차장에 어떤 아저씨가 차 긁어놨다고 연락 왔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남편은 잔뜩 성질이 뻗친 얼굴로 투덜거리면서 외투를 껴입고 차키를 챙겨 집 밖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청소기를 돌리고 있던 저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서재방을 청소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고요. 책상 위에는 남편의 노트북 화면이 켜져 있더라고요. 갑자기 나가더라 노트북을 종료하거나 잠그지를 못한 채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심코 쳐다본 화면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가장 최근에 열려져 있는 인터넷 장은 남편의 메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숙박업소에 예매 확인 메일이 날아와 있더라고요. 저는 반사적으로 마우스를 쥐고 그 메일함을 클릭했습니다. 남편은 야근이 많기는 해도 출장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직무 자체가 그랬죠.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잡힌 출장도 없었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미심쩍은 시간대에 미심쩍은 위치에 숙박업소 예약을 해두었더라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전부가 아닐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리는 손으로 미친 듯이 메일을 뒤로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관이더라고요. 남편의 수상한 예약 내역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불과 일주일 전에도 예약한 내역들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던 날짜들이었죠. 저는 두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지금까지 이상했던 이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 후 그 인간은 나갈 때와 별반 다를 것 없이 투덜거리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들렀다 나왔을 때 저는 그 인간의 눈앞에 본인의 노트북을 내밀었고요. 언제부터야? 뭐가 언제부터야? 이건 또 왜 가져왔어? 남편은 제 손에 들린 본인의 노트북을 보자마자 눈이 기절할 것처럼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도 본인이 집을 나서기 직전까지 했던 작업들이 떠오른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제 앞에서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겠죠. 너 밖에서 걸레짓하고 돌아다니잖아. 언제부터냐고. 뭐? 걸레짓? 말 가려서 해. 그게 걸레짓이 아니면 뭘까? 너 뭔데? 뭔데 유부남 주제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녀? 당신이 뭘 보고 헛소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신 좀 차려. 제가 증거를 들이밀었는데도 그 인간은 끝까지 잡아떼더라고요. 그 뒤로도 한참 의미 없는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남편 놈은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더 이상은 머리 굴리기를 포기했는지 자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됐으니까 누군지나 말해. 내가 아는 사람이야? 너 아는 사람 아니야. 저거 그냥 잠깐 한눈 좀 판 거야. 잠깐이었다고. 그래, 우리 그동안 사이 별로였잖아. 나도 사람인데 다른 생각 좀 날 수 있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고. 잠깐 한눈 좀 판 것 치고는 기록이 너무 잦던데? 이제 안 만난다고. 다 정리했어, 진짜.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이 바람을 피운 것도 끔찍할 정도로 최악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최악인 것은 불륜 사실을 들킨 남편놈의 뻔뻔한 저 태도였어요. 차라리 저 인간이 무릎 꿇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리면서 간절하게 빌었다면 지금처럼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당당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아주 불륜을 저지른 게 저라고 의심할 정도로 남편놈은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그나마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남아있던 일말의 정마저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계속해서 큰 소리가 오가자 아들이 다가와서 제 손을 붙잡고 울더라고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대던 저는 그 순간 번쩍 정신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이 미친 결혼 생활을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아들 때문에서라도 여기서 끝내야겠다고요. 그날부터 남편놈과 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는 남편 놈이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갔죠. 제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문 밖으로 남편 놈의 짐을 던지면서 난리를 쳤거든요. 살면서 정말 이 정도로 눈이 뒤집힌 건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저의 이런 모습에 깜짝 놀랐던 건 그 인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인간은 엉겹결에 짐을 싸들고 무작정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아주 가끔씩 옷가지나 다른 물건들을 챙기러 제가 없을 때 집에 들리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자 집에 가 있든가, 그것도 아니면 어디 길바닥에서 자든가 제야 알 바가 아니었거든요. 이혼하자. 이혼 같은 소리 한다. 이런 걸로 이혼한다고 한다면 남들이 다 비웃어. 살면서 한눈 한번 안 팔아본 남자가 있을 것 같아? 너 말고도 많아. 남들이 비웃든 말든 전혀 상관없고. 왜? 너는 남들이 비웃을까봐 신경이 쓰여? 그렇게 신경이 쓰이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를 말지 그랬어. 이제 안 그런다고 하잖아. 자꾸 그렇게 비꼴 거야? 그리고 유준이도 있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유진이는 내가 키울 거니까 넌 양육비나 제때 보내면 돼. 남편 놈은 저에게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주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입은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었죠. 그건 저 인간이랑 바람이 난 여자가 저도 아는 지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구랑 바람이 났는지 끝까지 숨기길래 몰랐는데 저도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사람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이제는 안 만난다고 하더니 그 뒤로도 줄기차게 만나고 있었고요. 집에서 쫓겨난 뒤로는 더 잘됐다 싶었겠죠. 방해할 저도 없었으니까요. 거지 주제에 네가 무슨 능력으로 애까지 키울 건데. 정신 차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왜 이렇게 현실 감각이 떨어져? 어떻게 살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끄시고요. 남편 놈은 나중에는 기가 찬다는 듯한 얼굴로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말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유준이를 임신하면서 저는 다니고 있던 회사를 아예 퇴사를 해버렸거든요. 임신 기간 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퇴사를 했었는데 그 뒤로는 남편과 서로 합의하에 살림을 살기로 했던 것이었죠. 그 뒤로는 가정주부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돈 관리를 잘하고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저는 생활비를 타서 쓰고 있었고요. 본인이 돈줄을 쥐고 있는 데다 제 수입은 없을 게 뻔하니 저렇게 자신만만한 것이었어요. 너 뭐 재산분할 믿고 소리치냐?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나눠 가지면 될 것 같아서? 근데 이 아파트 이거 얼마 안 하는 거 알지? 남편 놈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20년도 더 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였는데 집값이 헐값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저를 보며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생신 때 친척들 다 모시기로 했어. 곧 이혼할 거지만 며느리 도리는 제대로 해야지. 너 위자료 제대로 받고 싶을 거 아니야. 이 마당에 지금 생신상을 차리라고? 그래. 합의해 줄 테니까 네 말대로 이혼하자고. 대신에 너도 네 할 일은 제대로 해. 그러면서 선심 쓰듯이 합의해 줄 테니 대신 시댁에는 성격 차이라고 말하라는 소리도 덧붙였고요. 시댁에서는 아직 저희의 별거 소식을 모르고 계셨거든요. 알면 난리가 날 게 뻔했죠. 남편 놈은 제가 소송을 걸지 않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저 면상을 하루라도 더 길게 보고 싶지 않아서 빨리 합의로 끝내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어서 웃음만 나왔는데 나중에는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나를 도대체 어디까지 만만하게 봤길래 이런 소리를 하나 싶었어요. 좋아. 이제 정말 마지막이니까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줄게.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대망의 생신날이 되었죠. 아니, 이 음식을 며느리가 다 차렸다면서? 웬일이야? 네, 며느리가 기어이 이걸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손으로 직접 차리고 싶다고 하면서요. 어떻게 음식은 입맛에 좀 맞으세요? 말해 뭐해. 너무 맛있어. 어쩌면 민석이는 이런 와이프를 다 얻었대. 내 말이 그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 시부모 집에도 잘 안 오려고 한다던데 김장한다고 좀 오라고 해도 기겁을 한다잖아. 아유, 우리 며느리는 그런 애들이랑은 달라요. 예의도 바르고 지 서방한테도 잘하지만 저희한테도 얼마나 잘한다고요. 시댁이 있는 본가 마당에 차린 그날의 생신상은 거의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상보다도 더 화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사람 만나는 걸 워낙에 좋아하고 잔치도 좋아하는 성격이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편이셨고요. 그러니 며느리가 직접 가서 생신상을 차려 손님들을 모셨다는 부분에서 너무 좋아하고 만족해 하셨죠. 솔직히 요즘 시대에 이렇게까지 하는 며느리가 거의 없잖아요. 덕분에 한참 전부터 친척분들에다 시어머니 친구들까지 다 모여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민석 엄마 부럽네 부러워. 며느리 찰둔 덕에 맛있는 식사하고 가게 생겼어. 매년 생일 때마다 이렇게 좋은 밥 얻어먹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아니요, 어머님께는 죄송한데 이게 마지막 생신상이에요. 응? 뭐라고? 순간 시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차분한 말투로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부터는 아마 다른 며느리가 와서 차려드릴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다른 며느리라니? 아범이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조강지처는 버리고 새장가를 가고 싶은 모양이에요, 어머님. 저야 서운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렇게 소원이라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너 미쳤어? 무슨 헛소리야?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제 입을 막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좌중은 이미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제 입에서 나온 폭탄 발언에 모두들 입을 쩍 벌리고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안색이 싹 바뀌셨고 시어머니는 질린 얼굴로 남편을 향해 되물었습니다. 너 이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이 사람 혼자 오해해서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소설 아니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이혼하려고요. 너 진짜 조용히 안 해? 왜 이래 진짜? 저는 개거품을 무는 남편 놈을 뒤로 하고 핸드폰 녹음을 틀었습니다. 살면서 한눈 파는 남편이 어디 나 하나뿐인 줄 알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냥 좀 넘어가자. 너만 왜 이렇게 유난인데? 끝까지 후회 안 한다 이거지? 좋아, 이혼해. 이혼하자고! 너 앞으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 진짜. 야, 박영은! 합의해 줄 테니까 대신 우리 집에는 성격 차이라고 말해. 알았어? 그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남편 놈의 것이었어요. 그 녹음이 들린 순간 끔찍할 정도로 조용했던 마당이 온통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술렁임은 이내 파도처럼 모두를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남편을 경악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한마디씩 엉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걸 녹음까지 했을 줄은 몰랐는지 얼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마당 구석에 세워뒀던 나무 몽둥이로 남편 놈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잠시만요, 아버지! 남편의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건 시아버지였어요. 이 정신 나간 놈아! 이 미친 놈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 진짜 억울하다고요. 지금 소설 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억울해?
지처랑 금쪽 같은 새끼까지 버리고 밖에서 딴 년이랑 놀아는 놈이 억울해? 그게 뚫린 입으로 할 소리야? 내가 너 잘못 키웠지? 잘못 키웠어! 시아버지는 억울하다고 외쳐대는 그 인간을 아주 쥐잡듯이 잡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달려들면서 시아버지를 뜯어말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런 놈은 맞아도 싸다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 난장판 속에서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께는 정말 죄송했지만 남편은 꼴을 보고 있자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시원하기는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 놈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마당을 뛰어나가 밖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시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고 계셨고요. 그날의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남편 놈과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에게 면목이 없다는 말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저는 새로운 집을 구해서 이사를 나왔고 유준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남편 놈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만 보고 사는 거지인 줄로만 알았던 제가 사실은 통장 잔고에 6억 원이 더 넘게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작년에 친정아버지가 크게 아프셨던 걸 계기로 저희 부모님이 최근에 저에게 미리 증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때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쯤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한참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말하고 싶어도 말할 기회가 없었기에 일단 혼자만의 비밀로 하고 있었고요. 딱히 뭘 의도했다기보다는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게 더 적절했는데 그때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말하지 않기를 잘했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 6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인간의 태도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몰랐겠다 싶었거든요. 남편 놈은 처음에는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1년간의 이혼 소송을 끝으로 마지막 판결이 나왔을 때는 구석에서 혼자 찔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어요. 그냥 저것마저도 다 자기가 짊어질 몫이겠거니 하고 생각할 뿐이었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버린 것을 진심으로 후회할 날이 있을 거라고도요. 저는 소송을 통해서 받은 재산분할로 아들과 함께 살 작은 아파트를 구했고 이 돈은 추가적으로 드는 생활비와 비상금에 우선적으로 쓰려고요. 저는 최근에 다시 재취업 교육도 받고 있어요. 교육이 끝나는 대로 다시 직장에 나갈 생각이거든요. 이제는 유준이와 함께 둘이서 좋은 꿈만 꾸면서 미래를 잘 설계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